제발 아빠인 척 해주세요. 거지 소녀가 재벌에게 애원했다. 그가 돌아섰을 때 수상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마철 비가 여의도 금융가의 아스팔트 위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빗물 홈통을 따라 작은 강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동안 서둘러 출근하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건물 처마 아래나 비싼 우산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따뜻한 찻집에서 새어나오는 진한 전통차 향기가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뒤섞여 서울의 비 오는 금요일 오후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분주히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인형 하나가 절박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물웅덩이를 첨벙거리며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서 7살의 이 소녀는 어른들도 놀랄 만큼 총명했고 사람들의 눈빛과 제스처만 보고도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리함은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경험들, 거리에서의 생활과 사람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생존하는 법을 통해 발달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모든 지능은 단 하나의 시급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블록을 쫓아오고 있는 어두운 외투의 남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은서의 심장은 빗소리와 바쁜 거리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녀는 추적자를 따돌렸기를 바랐지만 어깨 너머로 돌아볼 때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결연한 발걸음으로 걸으며 사냥감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포식자처럼 그녀에게 고정된 눈빛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략 40살쯤 되어 보였고 폭력의 역사를 말해주는 흉터가 얼굴에 남아 있었으며 눈빛에는 인간다움이나 자비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을 계산된 결단력으로 걸었고 그림자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방법들로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쫓기는 동안 은서는 그가 자신의 움직임 패턴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몇몇 탈출 시도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습관을 연구하고 서울 거리에서 그녀가 자주 다니는 경로를 관찰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추격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탈출구가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계산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중의 공포를 일으킬 만큼 가깝지도 사냥감을 놓칠 만큼 멀지도 않게 은서는 빨리 도움을 찾지 않으면 그 위험한 인물에게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의도가 선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여의도의 복잡한 거리 속에서 무고한 한 소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발자국은 빗물 웅덩이에 희미한 파문을 남기며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처럼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천천히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거리에서 살아가며 배운 경험으로 위험을 알아보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신호들을 포착하고 관찰하는 기술은 그녀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는 그녀의 작은 몸 전체를 진정한 공포로 떨게 만드는 위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의 음산한 외모나 지칠 줄 모르고 그녀를 쫓는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를 둘러싼 공기마저 오염시키는 악의적인 존재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추적자는 약 40대로 보였습니다. 폭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흉터들이 얼굴에 남아 있었고 그의 차가운 눈에는 인간미나 연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방법들로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한 사람의 계산된 결단력으로 걸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복잡한 골목길을 통과하며 은서는 그가 자신의 움직임 패턴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탈출 시도 중 일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습관을 연구하고 서울 거리에서의 일상적인 경로를 관찰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이것이 우연한 추격이나 기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되고 철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한양로 사거리를 지나면서 은서는 이상한 자존심이 그녀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의지였습니다.
도망만 쳐서는 안 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은서야, 때로는 약한 척하는 것이 가장 강한 방법이란다. 은서의 눈이 갑자기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의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조차 헤매는 좁은 골목과 샛길들. 그녀는 방향을 급하게 바꾸어 오래된 한옥 주택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현대 건물과 어우러져 있는 이 지역은 그녀에게 유리했습니다. 낮은 처마와 좁은 골목길, 갑자기 나타나는 막다른 골목들은 낯선 사람에게는 함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추격자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은서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맥도날드 가게 유리창으로 자신의 모습을 흘깃 보았습니다. 찢어진 낡은 옷, 더러운 얼굴, 그리고 너무나 지쳐 보이는 눈동자. 아직 7살인데 그녀의 눈은 이미 평생의 고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비가 다시 강해졌고 그녀는 작은 지하철 입구 아래로 피했습니다. 서울의 저녁은 이제 막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넌사인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아스팔트 위에 형형색색의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배고픈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혜와 용기만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비 내리는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울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비 내리는 도로변을 따라 걸으며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가 어디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권위와 안전함을 뿜어내는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과 비단 넥타이를 맨 우아한 남자가 도로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둘러싼 도시의 혼돈 속에서 견고한 존재감이었습니다. 강태준 42세의 그는 절대적인 통제력, 엄격한 규율, 그리고 전략적인 감정적 고립을 바탕으로 기업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감정은 철저하게 억제되었으며 인간관계는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얻은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소매를 잡았을 때 강태준은 짜증스럽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치밀하게 정리된 하루를 방해하는 또 다른 구걸자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귀찮음이었습니다. 엄격한 일정 속에서 원치 않는 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자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 크고 두려움에 찬 눈을 보았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설명할 수 없게 망설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감정적 방어벽이 무너졌고 그의 마음을 둘러싼 보호층을 통해 인간성의 불꽃이 새우며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은서는 급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추위로 떨리고 있었고 그녀를 쫓는 남자가 그녀를 해치려 한다며 자신의 아버지인 척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 사람이 계속 따라와요. 제발 잠시만 아빠처럼 해주세요. 강태준의 논리적인 마음은 즉시 모든 결정에 특징적이었던 기업가적 효율성으로 상황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아이, 아마도 그의 자연적인 동정심을 이용하려는 정교한 속임수에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년간 신중하게 피해왔던 바로 그런 종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녀의 절박한 시선을 따라 인도를 따라 빠르게 다가오는 어두운 코트의 위협적인 인물을 보았을 때 가슴 속에서 원시적이고 보호적인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논리를 초월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추적자는 절대적인 결단력으로 걸었고 그의 차가운 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필요한 수단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남자가
진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등줄기를 타고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결과나 의미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는 은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신체적 연약함에 놀라면서도 그는 필요할 때 그의 기업적 지위가 가르쳐준 모든 단호함으로 추적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비 내리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녀를 해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어두운 코트의 남자는 갑자기 멈췄고 몇 초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평가한 후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빛에 노출되었을 때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불길한 그림자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정장에서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어떤 냄새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강태준의 어깨에 안긴 은서는 안도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치는 가운데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고급 외투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것은 이상하게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지배해온 완벽주의가 갑자기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채 도착하자 그는 은서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괜찮니?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부드러웠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단호한 어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저를 찾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 때문에. 강태준은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거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린아이가 결코 가지지 않아야 할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에 대한 것,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 그녀는 주저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그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라졌어요. 강태준은 심장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훨씬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기업 가족 본능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잡함, 위험, 그의 평온한 삶에 대한 위협. 그러나 그는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지내도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강태준은 20년간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어느 누구도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료조차도.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통과하는 동안 그는 백미러로 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지나가는 넌사인의 빛에 비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성인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은서를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경비원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준과 함께 있는 아이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아이는 내 조카입니다. 강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머물 예정입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준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은서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50층에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은서는 창가로 달려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와, 그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여요.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은서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냥 지나쳐요. 강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는 이 낯선 아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억압된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모든 사람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였던 것 같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전화기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보니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가장 신뢰하는 친구인 윤석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비즈니스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협상이나 기업 합병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지만 아이의 눈물은 그에게 완전히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안전해. 은서는 흐느낌 사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저를 잡았으면 그녀는 말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감정적 소진과 누적된 공포에 지쳐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으며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가정부 김 여사가 매일 아침 준비해두는 전통 대추차였습니다. 이거 마셔. 따뜻해질 거야. 은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컵을 감싸쥐고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그녀의 더러운 얼굴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강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표면에 비친 그녀의 왜곡된 얼굴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자였어요. 조윤하 기자. 어쩌면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강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윤하 서울일보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담한 탐사보도로 유명했습니다. 몇 달 전 그녀의 실종은 잠시 뉴스가 되었지만 곧 새로운 스캔들과 사건들에 묻혀 잊혀졌습니다. 그녀가 네 어머니였구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에 관한 거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경찰도 믿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적들과 함께 일한대요. 강태준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래의 도시는 평화롭고 질서 있어 보였지만 그는 그 빛나는 표면 아래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 세계에서도 그는 권력과 부패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리에서 지냈니? 그가 물었습니다. 3주, 아니 거의 한 달이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친구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겁을 먹고 저를 내보냈어요. 강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7살 아이를 거리로 내몰다니. 그 친구 이름이 뭐니?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그녀도 무서워했어요. 모두가 무서워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황금색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걸 저에게 줬어요. 엄마가 사라지면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강태준은 그 작은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는 그것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뭘 여는 거니? 은행 금고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증거를 거기에 보관했어요. 나쁜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이요.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습니다. 윤석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태준, 긴급하게 얘기해야 해. 네가 요즘 이상하게 굴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해. 강태준은 이마에 주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단 몇 시간 전에 은서를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윤석호가 벌써 무언가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은서에게 집중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그 금고를 열어보자. 그가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목욕과 제대로 된 식사, 그리고 좋은 잠이야. 강태준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약속들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회사, 그의 투자자들, 그의 책임,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소녀.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보호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약속할게. 그가 은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지킬 거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은서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살면서 거짓말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자신의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은서에게 침실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목을 돌렸습니다. 뻣뻣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상쾌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중 그는 손님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니 은서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커다란 침대 가운데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문을 조용히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강태준은 어제의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조용하고 통제된 삶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자신의 집에 한 아이를 들이고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충동적이었고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가 기업 세계에서 항상 피해왔던 특성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은서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티셔츠를 잠옷으로 빌려 입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커서 마치 드레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눈은 아직 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 집이야,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기억나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불신을 이해했습니다. 아침 먹을래? 그런 다음 우리가 그 열쇠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자. 은서는 주방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의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남자요. 파란 자켓 입은 사람 3번이나 위를 올려다봤어요. 강태준은 그녀 옆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한 남자가 건물 앞에 서서 종종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찰력이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는 곳을 봐요. 은서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을 보는 게 아니라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기자는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요. 강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보안 책임자 강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지난 8년간 강태준의 회사 보안을 담당해 왔습니다. 건물 앞을 확인해 줄 수 있나? 파란 자켓 입은 남자 수상해 보여. 은서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강태준이 내려주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당신 친구 윤석호 씨를 조심하세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윤석호 어떻게 그를 알지? 은서는 차를 홀짝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당신 전화 받았어요. 그가 메시지 보냈잖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길에서요. 그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에 관해서요.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강태준은 마치 얼굴을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윤석호는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사업 파트너였고 거의 형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확실해? 은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는 무서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잘못되면 그도 공영에 처할 것처럼요. 강태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전체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호를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강태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은행 금고를 열어볼 거야. 네 어머니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내야 해.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강태준은 은서에게 자신의 조카가 두고 간 옷을 몇 벌 찾아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컸지만 어제의 더러운 옷보다는 훨씬 낫게 보였습니다. 출구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직접 내려갈 거야.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강태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위험과 음모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강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태준 씨,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최소 2명의 다른 사람들이 건물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처럼 보입니다. 강태준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자. 은서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고 위험해요. 강태준은 이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에 그는 자신이 수년간 신뢰해온 사람들을 포함한 부패 네트워크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태준의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은 서울 강남의 번화가를 조용히 가로질렀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동안 그는 백미러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조수석에 앉아 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나가는 모든 행인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면 내가 모든 말을 할게.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돼. 우리는 보통 삼촌과 조카처럼 보일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 번호는 14558이에요. 엄마가 절대 잊지 말라고 했어요. 태어난 날짜와 엄마의 기자 배지 번호를 합친 거래요. 그들은 금융중심지 한복판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구조물이었으며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강태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고급스러웠고 대리석 바닥은 그들의 발소리를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정장을 입은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안전금고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강태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14558번 금고요. 직원은 그를 잠시 살펴본 후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조윤하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나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녀의 딸입니다. 그녀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비상시를 위한 접근 권한을 주셨어요. 제가 코드를 알고 있어요. 직원은 망설였습니다. 7살 아이가 금고에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 없이는 강태준이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법적 후견인입니다. 조윤아 씨는 제 사촌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후 법원이 임시 양육권을 저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 가족 변호사에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자신감과 권위적인 태도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강 선생님. 죄송합니다. 바로 금고구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보안문을 통과해 지하층의 금고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벽은 매끄러운 강철로 되어 있었고 형광등이 천장에서 차가운 빛을 발산했습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으며 벽에 박힌 수백 개의 금속 상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14558번 금고 앞에 그들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떠나자마자 은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황금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것을 저에게 주셨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지만 진실은 항상 이긴다고 하셨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용감한 분이셨어. 우리는 그녀의 용기를 헛되지 않게 할 거야. 은서는 열쇠를 금고에 삽입하고 돌렸습니다. 작은 클릭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폴더와 USB 드라이브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파일을 꺼내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 파일에는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정치인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은행 거래 내역, 비밀 회의 사진,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동복지기금을 빼돌리는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증거였습니다. 강태준은 문서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윤석호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는 이 부패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아저씨, 은서가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강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놀랐을 뿐이야.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김민지 기자를 찾으세요. 그녀만이 이것을 공개할 용기가 있습니다. 김민지?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독립 언론의 김민지.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그녀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는 엄마의 롤모델이었어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가장 용감한 기자라고 했어요. 강태준은 모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민지를 찾아야 해. 하지만 먼저 여기서 안전하게 나가야 해. 그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강태준과 은서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은서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거리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듯 강태준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떠안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항상 감정적인 복잡함과 자신의 철저하게 구축된 통제를 위협할 수 있는 관계를 신중하게 피해왔던 그였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은서가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위험해졌잖아요. 강태준은 시동을 걸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회사, 그의 평판,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까?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는 차를 출발시키며 계속했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물체에 불과하다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저 살아있는 물체였던 것 같아. 은서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진실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요. 강태준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행자를 따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금고에서 찾은 것들이 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도 보여주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강태준은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윤석호, 그의 가장 신뢰하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아동복지기금을 빼돌리는 부패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에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엄마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했어요. 진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알 수 있대요. 강태준은 이 어린 소녀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그분을 많이 닮았어.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까요? 그 질문은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습니다. 강태준은 희망적인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서류에서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조윤아의 실종에 관한 보고서, 그녀의 마지막 위치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끔찍한 가능성. 나는 모르겠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찾을 거야.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고. 한강공원 근처에 차를 세운 그들은 잠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한강의 표면을 스치며 잔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강태준은 벤치에 앉아 은서가 강변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석호였습니다.
강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은서가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의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조심하세요. 그녀가 다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사람을 두고 있어요. 강태준은 일어서서 은서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양손으로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은서야, 난 너에게 약속할게.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은서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배운 관찰 방법을 통해 그의 말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위험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김민지를 찾아야 해. 그녀가 우리의 다음 단계야. 그들이 차로 돌아가는 동안 강태준은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다음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을 느꼈습니다. 준비됐니? 그가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났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강태준의 차는 강남의 골목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청담동에 있는 그의 비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회사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강태준이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며 말했습니다. 이 장소는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은서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가지고 있어요? 강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생각할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 17층의 오피스텔은 작지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미니멀한 가구, 넓은 창문,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경이로운 눈으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여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마치 우리 문제들도 작아질 수 있는 것처럼요. 강태준은 노트북을 꺼내 금고에서 가져온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문서, 녹음 파일들의 체계적인 모음이었습니다. 조윤하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여기 윤석호의 이름이 또 나오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박정민 장관, 최상철 판사. 이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인데 은서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종종 말했어요.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든다고요. 강태준은 3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고위 정치인들, 기업가들, 그리고 법조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아동복지기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가짜 프로젝트와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회사 KJ그룹도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윤석호는 그의 뒤에서 회사 자원을 사용하여 자금 세탁을 돕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배신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15년간의 우정, 수천 번의 회의, 함께 넘은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전화하고 있어요. 은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윤석호 아저씨요. 당신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이 오늘 5번째였습니다. 그는 다시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준, 뭐 하는 거야? 오늘 이사회 미팅을 놓쳤어.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어떤 아이와 함께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장 연락해. 강태준은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김민지를 빨리 찾아야 해, 그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접촉하는 것은 위험해.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굳어졌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검은 차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3번이나 주차장을 돌았어요. 강태준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색 현대 그랜저가 천천히 주차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짐을 싸야 해, 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그들은 서둘러 노트북과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태준은 부엌 서랍에서 비상용 현금 다발과 다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건 왜 가지고 있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계획비가 필요해, 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해. 그들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피스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은서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안에 있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석호였습니다. 강태준과 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포와 긴장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태준, 네가 여기 있는 거 알아. 경비가 너를 봤어. 우리 그냥 얘기만 하자.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강태준은 옷장을 가리키며 은서에게 숨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따랐습니다. 태준, 마지막으로 말해. 문 열어. 아니면 내가 열게 될 거야.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옷장에 숨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게.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옷장에 숨어있는 은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석호, 그가 가능한 한 편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웬일이야? 윤석호는 그의 오랜 친구를 날카롭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 대체 무슨 일이야? 이틀 동안 연락도 안 받고 중요한 미팅도 놓치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 강태준은 문을 활짝 열고 윤석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안해,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 잠시 시간이 필요했어. 윤석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방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소문, 네가 어떤 아이와 함께 있다는. 강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랜 기업 협상에서 배운 포커페이스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고 온 거야? 네가 어떤 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심지어 은행에 같이 갔다고도 하더군. 강태준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극도로 어려운 연기였습니다. 석호, 정말 그런 소문을 믿어? 난 그냥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다음 분기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 윤석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우리는 15년 동안 친구였어.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강태준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최대한 멀리 윤석호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윤석호는 소파에 앉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준, 솔직히 말해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강태준은 커피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좀 피곤했어. 최근 일들이 너무 많았고 잠시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커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윤석호의 눈이 테이블 위에 있는 가방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USB 드라이브의 끝부분이 살짝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윤석호가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새 사업 계획이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윤석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태준, 너 뭔가 알고 있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5년의 우정이 이 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동복지기금에 대해 알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윤석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태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을 위한 돈을 훔치는 게 복잡한 문제라고? 강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윤석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어. 그 돈은 어차피 제대로 쓰이지 않았을 거야.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래서 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윤석호는 갑자기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일에 발을 들이지 마, 태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해. 너와 네 회사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건 협박이야. 윤석호는 느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고야, 친구로서 하는. 네가 조윤하의 딸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네가 그녀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강태준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윤석호가 그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늦었어. 윤석호가 계속했습니다. 경찰이 건물로 오고 있어. 그들은 네가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데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어. 아마 30분 안에 여기 도착할 거야. 강태준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넌 정말... 윤석호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난 널 구하려는 거야, 태준. 그 아이를 경찰에 넘겨. 그리고 그 증거들도 함께.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사라질 거야. 너는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윤석호의 눈에 차가운 결단력이 서렸습니다. 그럼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회사 평판 자유, 모든 것을. 문이 닫히고 윤석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은서가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위험해졌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 은서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상구로 가자. 30분 안에 우리는 이미 멀리 가 있을 거야. 그들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강태준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은서는 오피스텔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직접 내려가는 대신 그들은 인근 상가 건물로 연결된 후문을 이용했습니다. 강태준은 이런 비상 탈출로를 알아두는 것이 사업가로서 때때로 유용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를 타자. 그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내 차는 이제 안전하지 않아. 그들은 번화한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태준은 기사에게 명동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진짜 목적지를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강태준은 노트북을 열고 김민지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독립 언론의 김민지는 서울에서 가장 용감한 탐사 기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35세의 나이에 이미 여러 부패 스캔들을 폭로하여 몇몇 고위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감옥에 보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그녀의 사무실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필요해. 명동에 도착한 그들은 붐비는 쇼핑객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인근 호텔 로비로 은서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안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해.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안 돼. 그녀가 우리를 만나도록 설득해야 해. 그는 신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김 기자님, 저는 조윤하 기자의 친구입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안전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회신해 주시면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들은 호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태준은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국에서 꽤 알려져 있었고 누군가 그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그가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샌드위치와 따뜻한 초콜릿을 주문했습니다. 그녀가 먹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초콜릿을 홀짝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항상 진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진실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제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말했죠. 은서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동시에 더 무서운 곳이란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항상 있어. 강태준은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셨구나. 30분 후 노트북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민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조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북촌 한옥마을 근처 달빛 찻집으로 오세요. 창가 자리에 앉겠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강태준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가라고 하네. 은서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저를 두고 가실 건가요? 절대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갈 거야. 하지만 안전하게 만나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은 오후 내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태준은 대체 의상을 구입했고 은서의 머리를 모자로 가렸습니다. 그들은 북촌으로 가는 길에 여러 번 교통수단을 바꾸며 미행자를 따돌렸습니다. 저녁 6시 45분 그들은 달빛 찻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을 개조한 이 찻집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분명 김민지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찻집 맞은편 건물 입구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너무 뻔하게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도 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지도 위험할 수 있어.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있어요. 그녀에게 쪽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은서는 근처 꽃집을 가리켰습니다. 꽃을 배달시키면 돼요. 쪽지와 함께.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똑하구나. 그들은 꽃집으로 들어가 작은 꽃다발을 주문했습니다. 강태준은 쪽지를 썼습니다. 감시 중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10분 후 뒷문으로 나오세요. 흰색 마스크를 쓴 사람을 따라가세요. 꽃다발이 배달되는 것을 지켜본 후 그들은 찻집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고 흰색 마스크를 쓴 은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서는 그녀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통해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났을 때 김민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강태준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조윤아의 딸 은서입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 기자님.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지는 은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단력이 서렸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안전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어갈 때 강태준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지는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전통 가옥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장비와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비밀 작업실이자 안전 은신처였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김민지가 문을 단단히 잠그며 말했습니다. 이 장소는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 할머니 명의로 된 곳이지만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은서는 주변을 살피며 벽에 붙은 수많은 사진과 기사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중에는 그녀의 어머니 조윤하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기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지는 은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기자였어. 그녀가 사라졌을 때 나는 계속 찾아다녔지. 하지만 흔적이 없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 한 명이 그녀의 딸과 함께 나타났군요. 강태준은 가방을 열어 USB 드라이브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조윤아 씨가 남긴 모든 증거입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한 것들이죠. 김민지는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세 사람은 화면을 통해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동복지기금 횡령 사건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지난 5년간 무려 3천억 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윤석호가 그 중심에 있죠.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조직은 정치인, 판사, 검찰,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폴더를 열었고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위 인사들이 비밀 모임에서 찍힌 사진, 비자금 거래 증거, 위조된 문서들의 사본. 그런데 이건 김민지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 조윤하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종 보스, 모든 것의 배후. 박정우 장관, 강태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차기 대권주자. 은서가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엄마를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가 전화로 그 여자를 찾아서 영원히 침묵시켜라 라고 말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충분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에요. 그들은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강태준은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김민지의 눈에 결단력이 서렸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공개해야 해요. 한 곳만 노리면 그들이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독립 언론과 국제단체에 동시에 공개한다면 그들이 모두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녀는 컴퓨터로 돌아와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요. 해외 언론도 포함해서요. 그들에게 이 자료를 전달할 거예요. 강태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석호는 경찰이 오피스텔로 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서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까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민지와 강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그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지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세단 2대,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차가 아니에요. 강태준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를 찾아냈군요. 뒷문으로 나가요. 김민지가 재빨리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를 담았습니다. 이 한옥은 비밀 통로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지어진 집이라 피난용 길이 있거든요. 강태준은 은서의 손을 꽉 잡고 김민지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전통 부엌으로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갔고 김민지는 커다란 독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길은 2블록 떨어진 다른 한옥으로 연결되어 김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비밀 통로예요. 그들이 통로로 들어서자마자 앞문에서 강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좁고 어두운 통로를 통과하는 동안 김민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동료 이준호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우리를 도울 거예요. 그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통로 끝에 도달하자 그들은 다른 한옥의 창고처럼 꾸며진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길이 비었어요. 서둘러요. 그들은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통해 재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오래된 한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간간히 보였고 좁은 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이 지역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준호의 아파트는 종로구에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다음 행동을 계획할 거예요. 지하철역에 도착한 그들은 평범한 승객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태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은서는 김민지의 조카인 척 그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김민지는 조용히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5개의 독립 언론사에 동시에 공개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국내 2곳, 해외 3곳이요.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와 유엔 아동보호기구에도 보낼 겁니다. 강태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막으려고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김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의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거예요. 만약 지정된 시간에 저희가 해제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은서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단력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도 같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엄마를 찾아냈어요. 김민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우리는 셋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전술을 알고 있어요. 종로역에 도착한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의 아파트는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김민지의 오랜 동료였고 컴퓨터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요. 그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안은 첨단 컴퓨터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하드웨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료는 가져왔나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조윤하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요. 이준호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이 자료를 암호화하고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할 거예요. 타이머 시스템도 설정할게요.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도시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가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3시간 정도요?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면요. 김민지는 은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배고프지? 뭐 좀 먹을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이준호의 부엌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올게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김민지가 그를 막았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당신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에요. 제가 갈게요.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김민지가 나간 후 강태준은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소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괜찮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지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지 20분 후 이준호의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화면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이 건물의 CCTV를 해킹하고 있어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지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건물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처럼 보여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식적인 임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박정우 장관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준은 은서를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어요? 이준호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료 암호화는 끝났어요. 하지만 분산 업로드는 아직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소 40분은 더 필요해요. 김민지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해요. 이준호, 당신은 여기 남아서 업로드를 완료하세요. 우리는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게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들은 진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김민지의 눈에 결단력이 서렸습니다. 제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비상구로 내려가면 돼요. 우리가 그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이준호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준호는 서랍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휴대용 와이파이 중계기예요. 이걸 통해 제가 원격으로 당신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강태준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결단력도 보였습니다. 준비됐니? 그가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민지의 차는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현대 소나타였지만 그녀는 이 채에 몇 가지 특별한 개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탄 유리는 아니지만 엔진은 개조했어요. 필요하면 빠르게 도망칠 수 있죠. 그들이 차에 탑승하는 순간 이준호의 목소리가 김민지의 휴대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5분 안에 제 아파트에 도착할 거예요. 김민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강남 쪽으로 갈 거예요. 그들이 따라오게 만들면 됩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들은 입구에서 2명의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민지는 망설이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빠르게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뒤를 봐요. 김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뒤를 돌아보았고 2명의 남성이 차를 향해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숙이세요. 그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차 뒷유리를 강타했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방탄 유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강태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김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간의 거짓말이었어요. 제 직업상 필요한 조치죠. 그들은 서울의 밤거리를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검은색 SUV가 그들을 추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척하다가 한강대교를 건너 마포 쪽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차를 버리고 지하철로 갈아타면 됩니다. 은서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단단히 안전벨트를 붙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뒤따라오는 차량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대예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김민지는 핸들을 꽉 잡고 더 속도를 냈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가로질러 한강대교로 향했습니다. 강태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업로드가 60%까지 진행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저는 비상 통로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안전해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해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25분 정도요. 하지만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면 모든 것이 중단될 거예요. 김민지는 한강대교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감상할 만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발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엎드려요. 김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재빨리 뒷좌석으로 넘어가 은서를 감싸 안았습니다. 총알 하나가 뒷유리를 뚫고 들어와 앞 유리에 박혔습니다. 이건 진짜 총이에요. 강태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정말로 죽이려고 해요. 김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다리를 절반쯤 건넜을 때 김민지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다리 중간에 있는 비상차로로 차를 돌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계획을 바꿨어요. 김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김민지는 핸들을 세게 돌려 차를 한강대교의 비상차로로 몰았습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이 다니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다리 중간에 보수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김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전에 취재할 때 알게 된 건데 강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차가 멈추자 그들은 재빨리 내렸습니다. 강태준은 은서의 손을 꽉 잡고 김민지를 따라 달렸습니다. 금속문이 보였고 김민지는 신속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한가요? 강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김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김민지는 버튼을 눌렀고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총을 겨누었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면서 총알은 금속문에 맞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한강 둔치로 내려가요. 거기서 잠시 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준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그들은 한강 둔치의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 위로는
차들이 다리를 건너는 소리가 들렸고 강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전화를 꺼내 이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업로드가 85%까지 진행됐어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만 더 있으면 완료될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괜찮아요. 추격자들은요? 지금은 안전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곧 우리를 찾을 테니까요. 강태준은 은서를 안전하게 감싸 안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강 둔치는 비교적 한적했지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경찰까지 동원한 것 같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박정우 장관은 경찰 고위층에도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은서는 갑자기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강태준과 김민지가 강물을 바라보니 작은 어선이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씨, 이쪽이에요. 김민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오영호 기자예요. 제 동료죠. 그들은 재빨리 강가로 다가갔고 배가 가까이 왔을 때 오영호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배에 오르자 오영호는 즉시 배를 돌려 강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이준호가 연락했어요. 오영호가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죠. 김민지는 오영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호 씨. 목숨을 걸고 와주셨네요. 오영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서로를 도와야죠. 특히 이런 큰 사건에서는요. 배는 한강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강태준은 은서를 품에 안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강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업로드는 어떻게 됐나요?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오영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이준회에서 연락받았어요. 모든 업로드가 완료됐대요. 이제 24시간 타이머가 작동 중이에요. 내일 아침 6시 모든 증거가 전 세계에 공개될 겁니다. 강태준의 가슴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여의도로 갈 거예요. 오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에 안전 가옥이 있어요. 밤새 거기서 지내다가 내일 아침 모든 것이 공개될 때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배가 조용히 강을 가로지르는 동안 강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석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 어디 있는 거야? 윤석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습니다. 왜 물어? 날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잖아. 강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었어. 박정우 장관이 직접 명령한 거야. 태준, 난 네가 이해하길 바라. 우린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해 있었어. 아이들을 위한 돈을 훔치는 데 관여했다는 거지. 강태준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야. 윤석호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증거들을 파기하고 돌아와. 우리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어. 강태준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신뢰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석호. 모든 증거가 이미 업로드됐어. 내일 아침이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야. 전화 너머로 윤석호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태준.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한때는 그것의 가치를 알았을 텐데. 통화가 끊겼고 강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 오랜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가 여의도 쪽으로 접근하는 동안 은서는 조용히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렇죠?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내 어머니의 진실이 드러날 거야. 여의도의 한 오래된 창고 건물 지하에 위치한 안전 가옥은 간소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신 장비와 비상용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영호는 이곳이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부터 기자들이 사용해온 비밀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네요. 강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준호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은서는 작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어있기를 고집했습니다. 다 끝나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준과 김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은서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민지가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야, 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그녀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있어.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어.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 하지만 엄마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싶어요. 그래야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강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른처럼 직면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은서는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지와 오영호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내일 이후 어떻게 될까요?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과 변명이 있을 테고 이어서 분노와 충격이 올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체포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영호가 덧붙였습니다. 윤석호 씨도 포함해서요.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석호와의 1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돈과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져요.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죠. 그때 김민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몇 마디를 나눈 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준호가 조윤아의 실종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찾았어요. 경찰 내부 보고서를 해킹해서 얻은 건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서가 자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조윤아의 시신이 발견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양주의 한 산속에서요. 그들은 이 사실을 은폐했어요. 강태준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은서에게 이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김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아프겠지만 그녀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조윤아의 시신을 제대로 찾아서 존엄하게 장례를 치러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두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강태준의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어머니에 관한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고 모니터에는 여러 뉴스 사이트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씩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폭로, 아동복지기금 수천억 원 횡령 스캔들, 박정우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 연루된 대규모 부패 네트워크 적발, 실종된 기자 조윤하의 마지막 조사 공개돼 김민지는 환호성을 질렀고 오영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대로 진실이 드러났어요. 강태준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셨어. 그리고 너도 대단해.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은서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요. 제발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은서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발견된 사실을 최대한 부드럽게 전했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강하게 버텼습니다.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물론이야. 그리고 네 어머니가 받아야 할 존경과 명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줄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진실이 승리한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이 승리가 큰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몇 주 동안 한국 사회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박정우 장관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고위 인사들이 체포되었고 윤석호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김포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은 하루 종일 이 스캔들을 다뤘고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윤하의 시신은 양주의 산속에서 발견되었고 그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으로 추모되었습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그녀의 용기를 기리며 조윤하 진실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강태준, 은서, 그리고 김민지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겪은 위험과 슬픔, 그리고 승리를 통해 혈연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준의 새 아파트에서 세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더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학교는 어때? 강태준이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법적 보호 아래 있었고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수학 교과서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친구도 몇 명 생겼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른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뉴스에 나왔던 그 아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강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사람들은 곧 다른 뉴스에 관심을 돌릴 테니까. 김민지는 노트북을 닫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 마감했어. 그녀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쉴 수 있겠네. 그녀는 이제 한국 최고의 탐사 기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조윤하의 마지막 조사를 완성한 공로로 여러 상을 받았고 독자적인 탐사 저널리즘 플랫폼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먹을 준비할까요? 강태준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은서가 기꺼이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준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고 은서는 숙련된 솜씨로 야채를 씻었습니다. 김민지는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강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네, 은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로 만들어요. 강태준의 어머니는 처음에 은서의 존재에 놀랐지만 곧 손녀처럼 그녀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매주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을 보내주었고 가끔씩 방문하여 은서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강태준은 문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깨달았습니다. 내일 조윤하 기자 추모비 제막식이 있어요. 김민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은서, 네가 가고 싶다면 함께 갈 수 있어. 은서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엄마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모두 함께 갈 거야. 저녁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민지는 이제 자주 이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은서를 돕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들 모두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KJ그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윤석호의 배신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강태준 자신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어떤 방향으로요? 은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 중점을 둘 생각이에요. 특히 아동복지와 교육에 관련된 진정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려고 해.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김민지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시할 테니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진지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죠, 김 기자님. 당신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은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애정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강태준과 김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야. 강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의미는 혈연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지. 김민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은서야. 그리고 우리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받아들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폭로 이후 7주가 지난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공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윤하 아동보호센터 개관식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강태준이 KJ그룹의 자원을 투입해 설립한 곳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자 교육과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들, 아동복지 전문가들, 그리고 이 대형 스캔들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 김민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 작은 소녀 은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개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태준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조윤하 기자는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 센터는 그녀의 꿈을 이어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김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윤하는 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침묵할 때 더 어두워진다고. 이 센터는 침묵을 깨고 빛을 비추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한 듯 했지만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격려하듯 쥐자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했어요. 은서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한 사람의 삶을 바꿔보렴이라고요. 이 센터가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관식 후 센터의 정원에서 은서는 작은 벚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조윤하를 기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강태준과 김민지가 그녀를 도왔고 세 사람은 함께 묘목 주변에 흙을 덮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봄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마치 내 엄마의 정신이 계속해서 꽃 피우는 것처럼 은서는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김민지는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센터 로비에 걸리게 될 것이고 도움을 구하러 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은서는 두 어른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들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센터의 첫 번째 거주자가 내일 도착한대요.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8살 남자아이 민우라고 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됐나요? 네, 다 됐어요. 심리 상담사도 대기 중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어요. 은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 민우는 부모님이 없나요? 김민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박정우 장관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지금은 수감 중이지.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아버지는 엄마를 다치게 한 사람들 중 하나예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준과 김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강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의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이 없어 그는 단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야.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 깊은 사색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를 도울래요. 저도 한때 혼자였으니까요. 강태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마음속 용서와 연민의 깊이가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은서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은서야. 네 어머니가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김민지도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너를 자랑스러워해. 그들이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은서는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준과 김민지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고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집에 가자. 강태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 거야.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경험과 사랑으로 연결된 특별한 가족.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